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에 거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 H조 6라운드 라이프치히전에서 나타난 양팀의 전술과 유나이티드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는 라이프치히에 3대2로 패배하며 결국 H조 최종 3위로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전술 승부에서 완전히 밀렸기에 더욱 쓰라린 패배였는데요. 토트넘전 6대1 대패로 크게 깎여나갔던 신임을 파리 그리고 라이프치히와의 1차전 승리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했던 솔샤르 감독이었지만 여러 차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를 범하며 다시금 전술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들에서 경기 전반전을 완전히 내주고 후반전의 전술 변화를 통해 간신히 승리하는 경우가 잦았고 그 과정에서 몇몇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번 탈락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경질 이슈는 향후 일정에 따라 분명 격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유나이티드는 5-3-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웨스트햄전에서 부상 재발로 자리를 비웠던 데헤아가 다시 장갑을 손에 쥐었고 부상으로 한동안 스쿼드에서 이탈했던 쇼가 돌아오면서 텔레스, 쇼, 메가이어, 린델레프, 완비사카로 이어지는 5백 구성이 파리와의 1차전에 이어 재가동되었습니다. 그 앞서는 옐로 트러블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해진 프레드 대신 마티치와 맥토미니가 출전하였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는 브루노, 최전방에는 카바니와 마샬이 부상으로 빠진 만큼 레시포드와 그린우드가 선발로 낙점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유나이티드가 5-3-2 대응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은 굉장히 자명했습니다. 백포 대응을 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경기 후에 결과론적으로 나오긴 했으나 오히려 백포 대응으로 나왔으면 더 큰 참사가 벌어질 수 있었던 경기라고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가 백5 대응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라이프치히가 중앙의 선수들을 다수 투입하며 측면에서 공간을 만드는 방식을 자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유나이티드의 주전 센터백 조합인 맥과이어와 린델레프는 모두 민첩성이나 가속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느린 선수들이고 그에 따라 커버 범위가 좁게 형성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비 상황에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쪽에 좁게 위치하는 경우가 잦았고 자연히 좌우 사이드백들 역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좁혀서게 되면서 측면 공간이 취약해지게 되었죠. 여기에서의 횡전환이 실점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나타난 문제였고 특히 이번 시즌 초반 브라이튼전, 토트넘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이 공간을 전술적으로 커버해줘야 하는 선수는 좌우 볼란티인데 시즌 초반의 경우 마티치와 포그바 중원을 내세우며 커버가 잘 안되다 보니 이 문제가 보다 극심하게 드러났고 토트넘전 6대1 참사 이후에는 맥토미니, 프레드 라인을 내세우며 이 위치에 대한 보강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프레드가 파리전 퇴장으로 이번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하게 된 현 상황에서 맥토미니의 파트너로 포그바, 반더백, 마티치가 기용 가능한 상황이기에 다시 이 공간 커버에서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컸고 때문에 수비의 횡적폭을 넓히는 5백 운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라이프치히가 중원 장악력에서 유나이티드보다 훨씬 앞서 있는 만큼 미드필더를 추가 투입하는 것이 그다지 도움이 될 가능성은 적었고 차라리 후방에서 길게 공을 전방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중원을 스킵하는 선수비 후역습 경기 플랜이 필요했죠. 이런 플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수비적인 안정감을 위해 일단 한 자리를 배정받는 것이 유력한 맥토미니의 파트너로 가장 적합한 선수는 역시 롱볼 전개와 간단한 탈압박이 가능한 포그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 없는 선수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에이전트를 통한 언플로 구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경고성으로라도 출전시키지 말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만들었죠. 마티치의 경우 기동력이 떨어져 좌우 공간에 대한 커버 능력이 아쉽고 압박을 받았을 때 공을 뒤로 돌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전환 속도를 중시해야 할 상황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컸습니다. 결국 반더백밖에 남은 옵션이 없었다는 것이죠. 후방에서 빌드업을 주도하는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탈압박과 볼 점유 유지를 지원하며 센터백들의 롱킥 시도를 도울 수 있는 반더백이 맥토미니의 파트너로 나서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볼란테로 약간의 불안함이 있지만 반더백의 활동량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었죠. 그런데 솔샤르 감독은 지난 몇몇 경기들에서 반더백을 과감하게 볼란테로 실험했던 것과 달리 이번 경기에서는 극도로 소극적인 대처를 하며 마티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경기 향방을 갈랐죠. 한편 라이프치히의 경우 지난 맞대결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중원 압박이 유나이티드의 다이아몬드 전형에 의해 종종 풀리면서 역습해야 한 실점을 상당수 기록했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에 더 힘을 쏟는 전략을 취했죠. 굴라시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백스리 라인에는 오르반, 코나테, 무키엘레가 출전했습니다. 좌우 윙백으로는 앙헬리뇨와 하이다라가 측면에 대한 임무를 맡았고 캄플과 자비처가 중앙 미드필더, 은쿵쿠와 포르스베리가 그 앞선, 최전방에는 올머가 출전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올모 역시 미드필더라고 보는 것이 맞는 자원이기에 올모가 중원에 자주 가담하는 완전한 제로톱의 형태였습니다. 벤치에 9번 공격수 포울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모를 제로톱으로 기용하면서 라이프치히는 중원에서 더욱 강한 장악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올모, 은훈쿠, 포르스베리, 캄플, 자비처까지 5명의 선수가 중앙에서 포지션을 스위칭해가며 압박 강도를 높였고 앙헬리뇨와 하이다라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 공간을 활용했죠.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캄플은 브루노를 집중적으로 쫓아다니며 막하는 방식으로 브루노가 공을 잡고 돌아서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중 올모, 포르스베리, 자비처가 모두 유나이티드의 왼쪽 마티치 쪽에 집중적으로 포진하면서 마티치의 볼 전개를 방지했죠. 라이프치히가 이런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맥토미니의 패싱 전개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나이티드는 왼쪽의 쇼와 마티치에게서 볼 전개를 시작해야 하는데 브루노가 캄플에 의해 막혀있고 올모, 포르스베리, 자비처, 하이다라까지 4명의 선수가 공간을 타이트하게 잡고 있으니 왼쪽 채널을 통한 전방 전개가 매우 어려워졌죠. 여기에 더해서 마티치는 압박이 들어오면 허둥대다 볼을 후방으로 돌리기에 급급했고 갓 부상에서 돌아온 루크쇼는 좋은 타이밍에 볼을 받더라도 볼 간수를 위해 지나치게 공을 끄는 바람에 유나이티드가 전진을 시도할 때쯤에는 이미 상대 압박 대응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반대편 오른쪽의 경우에는 앙헬리뇨를 측면에서 와이드하게 빼내기 위해서 은쿤쿠를 오히려 아래쪽으로 언더랩시키는 전술적인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맥토미니나 완비사카의 전진 전개 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이미 나겔스만 감독은 분석한 상태였기에 그렇게 강하게 대인 압박을 걸기보다는 패스 루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앙헬리뇨가 상당한 자유도를 갖고 바깥쪽 공간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면서 이 스페니쉬 선수의 물오른 공격력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라이프치히의 공격 찬스는 대부분 유나이티드가 볼 전개를 시도하는 왼쪽에서 공을 압박으로 끊어내서 킥력이 좋은 자비처와 같은 선수에게 전달한 뒤 반대쪽 넓은 공간으로 침투하는 앙헬리뇨에게 한 번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러한 패턴 플레이에서 유나이티드는 전반전 2골을 실점하였죠. 나겔스만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경기가 풀려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유나이티드가 이러한 패턴을 알면서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간략한 유나이티드의 전술 분석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됐던 선수, 그런데 솔샤르 감독의 고집에 의해 기용이 됐던 그 선수, 바로 마티치 때문이었습니다. 마티치의 기동력이 떨어지기에 마티치가 애초에 살짝 바깥으로 빠져나가며 공을 받는 상대의 미드필더 자비차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공을 받는 자비차 옆에 공간이 열리자 쇼가 라인 간격을 당기며 그에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쇼의 이러한 움직임은 연쇄적으로 수비 라인 전체가 움직이는 결과로 나타났고 결국 반대편의 완비사카까지 안쪽으로 끌어당겨지면서 마티치에게서 열린 작은 공간이 앙헬리뇨 앞에 광활한 공간으로 확장되고 말았죠. 첫 골을 허무하게 실점한 뒤 솔샤르 감독은 분명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하긴 했습니다. 본래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테레스를 높이 올려서 윙포워드처럼 써먹는 변칙적인 4-2-3-1 대응을 고려하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 증거가 전반 초반에 나타난 래시포드와 그린우드의 위치였죠. 통상적이라면 래시포드가 왼쪽, 그린우드가 오른쪽에 서는 것이 맞는데 텔레스의 전진으로 4-2-3-1 형태가 될 때 그린우드가 최전방에 서기 수월하도록 전반 초반에는 그린우드가 왼쪽, 래시포드가 오른쪽에서 움직였습니다. 돌려 말하자면 이러한 배치는 그만큼 텔레스의 전진이 자주 이뤄질 수 있고 텔레스의 전진을 통한 4-2-3-1로의 전술 변화가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반대편의 완비사카는 백스리의 윙백이라기엔 수비적으로 제한된 형태로 움직였기에 유나이티드는 수비 상황에서는 5-3-2, 공격 상황에서는 4-2-3-1로 가변적으로 가는 방식을 만들어 경기를 잡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티치에게서 시작된 스노볼이 본래라면 넓은 행적 분포로 이점을 가져야 할 5백 수비 대응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자 솔샤르 감독은 래시포드와 그린우드의 위치를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텔레스의 전진을 자제시키는 대신 쇼를 전진시켜 미드필드 압박에 가담시키며 중원 싸움을 이겨보려고 했죠. 다만 오랜만에 부상에서 복귀한 쇼의 폼은 좋지 못했고 결국 쇼가 전진할 때 비워진 간격을 다시 백포의 형태로 좁혀서 보완하는 방식이 첫 번째 골에서의 문제와 같은 문제를 양산하며 첫 번째 골과 똑같은 패턴으로 두 번째 실점까지 이어졌습니다. 분명 마티치의 기동력 저하로 인한 느슨한 수비를 솔샤르 감독은 쇼의 전진으로 대처하였지만 애초에 컨디션이 미비한 쇼와 전술적으로 약점일 수 있는 마티치의 기용 그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 감독 용병술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하프타임 동안에
중원 장악력을 끌어올리고자 텔레스를 빼고 반더백을 투입하는 변화를 가져갔죠. 그런데 텔레스가 쇼에 비해서 아무리 수비적인 불안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기에서 하프타임 동안 우선 빠져야 할 선수는 분명 쇼와 마티치였습니다.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는 임무를 맡은 쇼는 지나치게 공을 끌면서 유나이티드가 전반전 내내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원흉이었고, 마티치는 구멍 그 자체였으니까요. 오히려 중원을 스킵하고 롱볼 전개로 공격을 이어나가기엔 텔레스가 쇼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영역도 분명 있었습니다. 여기서 쇼와 마티치에 대한 이해하지 못할 신뢰를 보인 것이 결국 경기 주도권이 원하는 만큼 넘어오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 다시 후반전 10분여 만에 쇼와 마티치를 윌리엄스와 포그바로 교체하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은 교체 운영으로 드러났죠. 1순위, 2순위 레프트백이 모두 선발 출장했는데 후반 60분이 지나고 해당 위치에 서 있는 선수는 3순위 레프트백 윌리엄스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체 전술이었죠. 마지막 골까지 먹힌 후에는 높이로 무언가 만들어보겠다는 의도인지 튀앙제브와 포스벤서까지 집어넣으며 경기를 뒤집으려 했지만 결국 뒤집히는 것은 팬들의 속뿐이었습니다. 공격수를 넣어도 모자랄 판에 수비수를 교체하는 대단한 용병술이었죠. 지난 1차전에서 나겔스만이 뇌절을 거듭하며 자멸하였듯이 2차전의 솔샤르 역시 스스로 자멸하였습니다. 아마추어조차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마티치를 선발로 투입하며 라이프치히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가져다 바쳤고, 결국 그 위치에서의 전술적인 문제가 초반부터 두 골을 먹는 결과로 나타났죠. 이후의 교체 전술 역시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계획성이 없는 듯한 반짝 아이디어 일변도로 이어졌고, 그것이 유나이티드가 전술 변화를 통해 주도권을 어느 정도 회복했음에도 결국 끝내 경기를 무승부까지 돌려놓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경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샥쉐이르와의 1차전에서 세부 전술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아마추어 레벨의 실수, 마찬가지로 해당 경기에서 전술적으로 방해만 되는 공격수 레시포드와 마샬에 대한 믿음을 고집하다가 결국 경기를 뒤집지 못하며 라이프치히 그리고 파리와 승점차가 나게 하였던 주전 선수단에 대한 고집, 파리전 이미 옐로 카드를 받았던 프레드를 하프타임 때 교체했어야 함에도 바꾸지 않아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못쓰게 됐던 운영에서의 미숙함까지, 조별 예선 기간 동안 솔샤르가 잘못 굴리기 시작한 순간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점점 커다란 눈덩이로 불어나 유나이티드를 덮치며 1, 2라운드에서 기적같은 승리를 선보였음에도 결국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 실패라는 고배로 돌아오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그 사소한 판단에서의 실수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 유나이티드가 끝내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 이유의 발활은 솔샤르의 미숙함이었습니다. 물론 선수들의 퀄리티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이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당장 이번 경기에서도 감독이 어쩔 수 없는 맥과이의 실수가 경기의 향방을 가르는 결과로 나타나긴 했죠. 그렇지만 감독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릇된 판단을 내리고 그것이 결국 팀을 자잘하게 만들었다면 감독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수의 문제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솔샤르는 분명 전술적인 재능이 있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유나이티드 역시 솔샤르 재임 기간 동안 많은 체질상의 개선을 이뤄냈죠. 하지만 유나이티드의 감독 자리는 결코 성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솔샤르가 그 기준에 못 미친다면 당연히 경질까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 경기는 그것을 실로 실감케 하는 경기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